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39년. 그러나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중종.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에게 끌려다니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던 조광조에게 휘둘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키운 권신에게 배신당해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다 죽은 왕이었습니다. 왜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가? 왜 가장 길게 왕 노릇했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길게 왕좌를 지켰지만 가장 짧게 주인으로 산 남자의 일생을 파헤칩니다. 중종은 왕이 된 날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에게 잠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끌려 내려갈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506년 9월 2일 밤 창덕궁 담장 너머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군사가 소리 없이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왕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18살의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야사는 그날 밤을 이렇게 전합니다. 진성대군은 집을 둘러싼 군사들의 발소리를 듣고 형 연산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고 목을 찔러 자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왕좌는 그에게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닿고 있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 남자의 선택과 배신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왕위에 오른 지 7일, 중종은 첫 번째 배신을 경험합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 신씨가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원년 9월 9일자 기록에 따르면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역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정 공신들이 요구했습니다. 신수군의 딸을 왕비로 둔다면 종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중종은 저항했습니다. 신씨는 내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어찌 내칠 수 있겠소? 하지만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이지만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중종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궁궐 문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종은 그날 밤 홀로 전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부터 그는 이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정 공신,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이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중종은 그저 왕관을 쓴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중종의 삶은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4년 1월 26일자를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중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궁궐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하는데 비둘기는 더러운 짐승이니 모두 내쫓으소서. 중종이 잠깐 비둘기를 구경한 것마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종은 선택했습니다. 생존을. 연산이 사치를 즐겼다면 중종은 검소했습니다. 연산이 경연을 싫어했다면 중종은 매일 참석했습니다. 완벽한 반대급부. 하지만 그것은 중종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이 100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대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등이 나라를 구한 공은 크나 지금 공신 명단을 보면 어제까지 폐주의 총신이었던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대간들은 특정 인물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이 유자광이었습니다. 사림에게 가장 증오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박원종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유자광은 유배되었습니다. 권력의 화신이 대간들에게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중종 5년, 박원종이 영의정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 갑자기 죽었습니다. 2년 후 유순정도, 중종 8년 성희안도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고작 8년 만에 공신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중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걸까? 그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조광조. 중종 5년 29세의 조광조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때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훗날 조광조는 첫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성균관에 들어가니 유생들은 죄다 의관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신이 홀로 의관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공부를 했더니 유생들은 저를 비웃더군요. 하지만 연산시대를 거치며 학문의 뜻을 잃었던 선비들은 이 와중에도 꿋꿋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조광조를 보며 내심 감화되었습니다. 중종 6년, 중종은 성균관에 인재를 추천해 올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조광조가 선발되었습니다. 조광조는 특별 과거 시험인 알성시에 응시했습니다. 중종이 낸 문제는 이랬습니다. 공자께서는 3년이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 하셨다. 허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어찌하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을지 논하여라. 조광조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을 성취하시어 공자와 같은 도를 익히셔야 합니다. 또한 현명한 재상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기강과 법도를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중종은 이 답변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10년 동안 신하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공신 핵심 세력이 죽은 지금 중종 스스로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알성시에서 장원급제시키고 바로 성균관 전적에 임명하고 3개월 뒤에는 사강원 정원에 임명했습니다. 중종에게 조광조는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대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중종 인생을 가장 깊이 무너뜨립니다. 조광조는 사간원 정원에 임명된 지 고작 이틀 만에 파격적인 상소를 올렸습니다. 얼마 전 박상과 김정이라는 두 사람이 구원에 답해 패비 신씨를 다시 들이시옵소서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대관들이 이들을 처벌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일자입니다. 구원에 답한 걸 가지고 처벌하라 한다는 것은 대간이 언로를 닫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청컨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을 전부 파직하여 언로를 다시 여시옵소서. 부서 막내로 들어온 자가 이틀 만에 자기 상관을 모조리 해고하라고 청한 겁니다. 중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조광조를 포함해 이들을 전부 파직하소서. 그렇게 대간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대사원 대사관은 자기들도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새로 임명된 대사원 대사관은 이번에는 아예 조광조의 뜻이 사림의 공론이라며 또 조광조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고작 이틀 만에 딱 한마디 하고 뒤로 빠지더니 얼마 안 있어 온 조정이 편을 갈라서 싸우게 했으니까요. 중종이 보기에 새 시대를 함께 열 인물로 이보다 제격인 자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중종의 남자가 된 조광조. 이후 중종은 조광조에게 전권을 몰아주며 조광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조광조 바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하고 고작 22일 만에 수찬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경연관이 되어 중종과 매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와 함께한 시간은 중종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짜 왕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연에서 조광조는 중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을 더 닦으시고 백성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중종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박원종은 중종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세운 꼭두각시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달랐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을 진짜 왕으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종 11년 2월 젊은 대관들은 중종에게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수사는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였고 왕도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이 고리대금업을 하다니 유학자들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명했습니다.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하라. 조광조는 다음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정몽주를 문뭉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추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박팽년과 성삼문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박팽년과 성삼문은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음모를 꾸몄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박팽편과 성삼문을 충신으로 만들게 되면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왕위에 올라 있는 중종이 세조의 증손자인데 일이 이렇게 되면 중종의 정통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조광조 무리의 뜻에 따라 박팽년과 성삼문은 충신이 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나의 정통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려는 건 아닐까? 조광조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제도 대신 청거로 관료를 등용하자는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현량과를 통해 선발된 자들 대부분은 조광조를 따르는 사림 출신이었으며 중종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을 대간으로 임명해 조광조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격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격서란 도교식으로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내는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이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광조 편을 들어왔던 중종이 갑자기 이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선대 왕들이 소격서를 없애지 않은데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어찌 이니 함부로 패할 수 있겠소? 중종이 버티자 조광조는 점점 과격하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종이 버티자 이번에는 대간들이 여기에 합세하고 심지어 대신과 유생까지 뜻을 합치더니 급기야 온 대간이 집단 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격서 문제가 이전 문제들과 다른 점은 대신마저도 조광조와 같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신마저도 조광조 편으로 돌아서자 온 조정이 조광조 편을 들고 중종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종은 두려웠습니다. 조광조의 힘이 나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중종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소격서를 혁파하라. 그렇게 또 한 번 뜻을 이루어낸 조광조 세력.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종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조광조 세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 이들이 추진한 개혁은 정국공신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국공신에 기록된 자들 중에는 폐주 연산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국공신 중 76명을 목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에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대간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대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마저 조광조에게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대간이 문제를 제기한 76명을 전부 공신 목록에서 제하도록 하시오. 그날 밤 중종은 전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결심했습니다. 조광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당할 것이다. 정국공신 개정안이 발표된 지 고작 나흘이 지난 중종 14년 11월 15일 밤 갑자기 궁궐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군사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조광조 세력을 하나씩 잡아들였습니다. 조광조도 잡혔습니다. 김정도, 김구도, 김식도, 기준도 모두 잡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묘사화를 주도한 인물들은 남곤, 심정, 홍경주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국공신 명단에서 삭제된 자들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정국공신을 개정할 때 이들의 이름이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광조를 원망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중종이 조광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조광조 등이 영모를 꾀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광조가 영모라니요? 백성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문장에 끌려간 조광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영모를 꾀했다는 말이오. 신문관들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궁궐 뒤뜰에서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소. 주초위 왕이라고. 주나라가 왕이 된다는 뜻이오. 당신의 성이 조씨가 아니오? 조광조는 웃었습니다. 나뭇잎에 벌레가 글자를 새긴다는 말이오? 이건 누가 봐도 조작 아니오? 국문은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광조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소. 대신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남곤이 말했습니다. 조광조를 죽여야 합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중종 14년 12월 16일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14년 12월 16일자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조광조가 죽자 온 나라가 슬퍼했다. 조광조가 죽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이 상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중종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전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중종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기묘사화 이후 중종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조광조가 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실록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1년 후 중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광조는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했을 뿐이다.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이제 남곤, 심정, 기말로가 있었습니다. 남곤과 심정은 기묘사화를 주도한 인물들이었고 기만로는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중종 17년 남곤이 죽었습니다. 중종 19년 심정도 죽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기만로에게 넘어갔습니다. 기만로는 왕의 후궁의 오빠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이 가장 사랑한 후궁이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 신씨는 쫓겨났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일찍 죽었으며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는 중종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종은 경빈 박씨를 총애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복성군을 낳았습니다. 중종은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가 낳은 세자, 훗날의 인종이었습니다. 기만로는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중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가 병약합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도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세자 편에 섰습니다. 중종 20년 기만로와 문정왕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역공을 펼쳤습니다. 기말로가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 합니다. 중종 21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말로를 처벌하소서.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말로를 유배 보내라. 기만로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만로는 유배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자기 편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기만로가 그리웠습니다. 남곤도 죽고 심정도 죽고 기만로마저 없으니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23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만로가 다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중종이 그를 사면했고 다시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만로의 두 번째 권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종 25년 경빈 박씨가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중종은 깨달았습니다. 기말로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중종은 분노했습니다. 기말로를 잡아들여라. 기말로는 다시 유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었습니다. 중종은 명령했습니다. 기만로에게 사약을 내려라. 기만로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쓸쓸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중종 38년 중종은 병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자주 쓰러졌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쾌유하소서. 하지만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중종은 세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부족한 아비였다. 용서해다오. 세자는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중종 39년 11월 14일.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4일자 기록에 따르면 중종이 죽었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재위 기간 39년, 조선 왕 중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9년 내내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신들 눈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조광조 눈치를 받고, 그 다음에는 남곤과 심정 눈치를 받고, 마지막에는 김한로 눈치를 받습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종이 죽자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고작 8개월 만에 인종도 죽었습니다. 인종이 죽자 그의 이복 동생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이었습니다. 명종은 문정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신하들을 제거했습니다. 을사사화였습니다. 조선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중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종은 어질고 효성스러웠으나 결단력이 부족했다. 신하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으며 한 번 결정한 일도 자주 번복했다. 조광조를 총애했으나 신하들의 말에 속아 그를 죽였으니 이는 중종 최대의 실책이었다. 만약 중종이 조광조를 끝까지 믿고 개혁을 밀고 나갔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중종의 가장 큰 실수는 조광조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조광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백성을 위했습니다. 만약 중종이 조광조를 믿고 시간을 주었다면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죽였습니다. 중종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권력은 힘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중종에게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광조는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조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배신은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중종은 많은 것을 배신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신씨를 배신했습니다. 조광조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중종은 39년 내내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조광조에 대해서. 조광조는 진실로 나라를 위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컸습니다. 중종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역사 속 인물의 선택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중종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왕좌를 포기하시겠습니까?